뉴스인 2월 3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나경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새롭게 모십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마다 슬로우뉴스 보시는 분들이라면 네. 충분히 이제 반갑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또 이렇게 방송에서 뵈니까 더 새롭고 감사드립니다. 방송 체질이 아니라 오늘 하루만 나오는 걸 하겠습니다. 네. 시작부터 이렇게 선 긋고 가는 청년남. 자, 그러면 오늘 리액터 잘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눈물 안타깝나 청년은 피눈물 흘린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X로 메시지 내고 있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X에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에게 묻는다면서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 비용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시냐라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린다면서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 투자 수단이 생겼다. 객관적 상황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협박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공고드리는 것이라면서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X를 통한 메시지 발언은 요즘 부쩍 잦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30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대상 온라인 스캠 범죄와 관련해 이제 범죄 조직이 겨냥해서 캄보디아 현지 언어인 크메르어로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 망신 빈말 같습니까? 라는 경고성 문구를 남긴 바가 있는데요. 이에 캄보디아 측은 주 캄보디아 대사에게 이 대통령이 작성한 글의 취지를 물었고 이후에 이 해당 글은 삭제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국정운영 구상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SNS 정치에 대해서 한없이 가볍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대통령의 메시지 내용과 그리고 방법론 두 가지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 트위터 요즘 X라고 하죠. 그 예. X가 굉장히 최근 들어 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엄청 아침에 사실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근데 예. 그때 올라올 때 좀 난감하긴 그러니까 하시겠어요. 주말에 보면 주말에 막 쏟아내는데 예. 사실은 이제 뭐 그 권력자들은 또 소셜 미디어에 또 이렇게 되게 매력을 느끼기 쉽죠. 그러니까 이렇게 언론을 통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다가 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오늘 보니까 트위터 X 팔로워가 98만 명이고요. 많긴 많네요. 페이스북이 52만 명인데 네. 정작 청와대는 7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그 채널보다도 강력한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사실 주말에도 이번에 뭐 6개인가 올라와가지고 근데 사실 재밌는 게 각각 다 기사거리거든요. 예. 기사거리라서 그 수많은 기자들이 그걸 다 받아치고 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쉬는 주말에 이렇게 기사거리 많이 쏟아집니다. 이게 사실 이제 대통령 입장에 굉장히 효능감을 느낄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언론이 자신의 말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다는 그런 답답함 때문에 이렇게 소셜미디어를 애용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효능감을 최근에 많이 느끼시는지 빈도가 계속 잦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과 이재명의 메시지가 싸우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까 뉴스가 뉴스를 덮는 상황이라고 한다고요. 네. 네. 뭐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새롭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동산 관련 네. 책은 이제 예. 다 만나는 사람들과 부동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오면서 이제 그 정리를 좀 해봤는데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제 다들 고민하시겠지만 여전히 한국은 부동산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모두가 서울에 살고 싶어 하죠. 그리고 더 오를 거라는 믿음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특히 또 이 진보 정부, 좌파 정부에서 부동산이 올랐다라는 학습 효과가 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요즘 포모라고 하죠.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나만 없어. 다. 주식도 나만 없고 예. 집도 나만 없어. 다들 집이 오르는데 이해우는 60억이 올랐다는데 아이고. 나는 뭐 하고 있나라는 이제 손해 보면 안 된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사실은 그 이재명 정부도 이걸 좀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든 이걸 잡아야 된다. 예. 특히 또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던 게 부동산 때문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가고 또 강력한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쏟아내고 계시는데 사실 보면 이재명 정부의 메시지가 대통령 메시지가 안타깝게도 과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나왔던 메시지가 사실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을 들기도 하죠. 예. 몇 가지를 뽑아봤는데요. 부동산 때문에 정권 일을 각오를 한다. 이건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었고요. 당시 200만 홍보수석이 2006년입니다. 비싼 값에 집 사면 낭패 본다라는 말을 했어요. 최근에 그 이재명 대통령 그 X 메시지와 비슷하죠. 예. 문재인 정부 때는 집 팔 기회를 주겠다라고 김수현 당시 수석이 2017년입니다. 또 부동산 정책 자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발언이고 당시 또 국회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는 돈을 벌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하겠다. 엄포는 엄청 했었네요. 그렇죠. 이게 네. 사실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훨씬 더 실행력이 좋기 때문에 다를 거라는 기대도 있지만 이런 메시지가 반복되는 건 사실 어떤 뭔가 약간 조급하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실행보다는 사실 이제 굉장히 시장에 메시지만 계속 쏟아내고 있다는 느낌을 주죠. 예. 당시에도 아까 문재인 대통령 국회 발언할 때 재밌었던 게 당시 뒤에 박병석 의장이 앉아 있었는데 예. 민주당 출신 의장이죠. 근데 이분도 당시 35억 원에 산 아파트가 59억 원이 되는데 아이고. 마침 그 앞에서 돈을 벌 수 없다는 걸 알려주겠다라는 말이 사실 굉장히 희화화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도 사실 이제 우리 다들 지난달 뉴스니까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그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누구나 36억을 청약을 해서 지금 90억이 호가한다고 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부동산 메시지가 과연 먹히느냐는 걸 이제 약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결국은 이게 좀 시장에서 반응이 올 거라고 보세요?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하고 이재명은 한다. 나는 네네. 계곡 정비도 해냈고 코스피 5천도 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이제 계곡 정비 코스피 5천 얘기하는 건 계곡 정비는 사실 정치 이재명의 또 이렇게 효능감을 보여준 예. 그런 경기도지사 시절에 또 가장 지금 이재명을 있게 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5천은 또 이재명 정부 지난 7개월 가장 큰 성과 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예. 업적인데 그 두 가지를 얘기한다는 건 그만큼 자신감도 있다 아니면 또 그만큼 이걸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거죠. 네. 어떻게 하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국민의힘 의총 친한계 대 당권파. 네. 어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상황인 거죠? 네, 어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이후에 처음으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친한계 의원들이 원외 인사의 의총 참석 자격을 문제 삼으면서 당권파와 친한계가 너 좀 나와봐. 뭐 나왔다 왜 어쩔래 라면서 충돌하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됐다고 합니다. 당권파와 비당권파로 갈려서 난상 토론이 이어진 의총은 4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반말과 고성이 오가는 막장으로 치달았다고 하는데요. 김용태 의원이 당대표 재신임을 요구한 데에 대해서 일부 인사들이 의원직을 걸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사건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계엄 선포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장 대표는 경찰 수사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라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인 어제 장동혁 대표는 당 인재영입위원장에 조정은 의원을 임명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조 의원에 대해서 중도 보수의원 확장에 도움이 되는 인물이다라고 했지만 최근 유튜브 채널 고성욱 TV에 출연한 조정은 위원장은 윤어게인을 주장한 고성욱 씨를 특별당원이라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 윤석열 씨 탄핵 심판 국면이었던 2025년 3월에는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씨 탄핵은 기각되는 게 가장 좋은 옵션이다라고 주장한 적도 있고요. 또 장 대표는 이날 자녀 교육에 관심 많은 4050와 소통하겠다면서 신설한 그러니까 엄마죠. MOM 편안특위 위원장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했던 친윤 성향의 김민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금 상황은 좀 갈등이 보강될 거라고 보세요? 사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이분은 지금 재신임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밀려나면 사실 다음 기회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제가 보내드린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이제 한동훈 이건 리얼미터. 예. 한동훈 이 제명 사태 이후로 지지율이 약간 더 올랐어요. 또 심지어. 아이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장동혁 대표 또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나온 이야기는 사실 정치인들이 또 리얼미터를 좋아하죠. 정치인들이 리얼미터를 좋아하는군요. 리얼미터와 갤럽도 한번 보였어요. 갤럽은 사실 이제 중도 예. 관망층이 좀 많죠. 그래서 예. 이제 조사 방법이 좀 달라서 그런 거죠. 그렇죠. ARS와 전화 면접. 사람이 직접 예. 전화하는 게 갤럽이고 ARS라는 게 이제 리얼미터인데 그래서 이제 리얼미터는 많이 전화를 설문조사를 하다 끊는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강성 지지자들 갤럽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맨 위에 있고요. 60% 넘죠. 그리고 민주당에 40% 왔다 갔다 하고 국민의힘이 25%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경우 보면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거의 1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격차가 큽니다. 근데 이제 아까 리얼미터 다시 보여주십시오. 이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리얼미터를 보면서 봐라 별로 차이 안 난다. 게다가 한동훈을 제명했지만 오히려 지지율 올랐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이제 사실
그만큼 물론 이제 두 여론조사 중에 어느 게 더 정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각각의 추이를 나타내는 것일 뿐이지 정확히 여론조사는 또 예측이 아니라 예. 어떤 이제 그 판세를 읽는 용도로 많이 쓰면 좋을 텐데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20% 25% 예. 가까이 떨어진 상태이지만 또 이 25%가 대부분 다 또 자기 지지율이거든요. 아, 내 그리고 거다. 내 거고 사실 이제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100%또 국민의힘 민주당 지지율은 아니잖아요. 예, 아니고 흡수가 안 되고 있죠.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도 일부 또 이재명 지지자가 한 2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겹쳐 있는데 사실 국민의힘은 거의 그냥 그 윤어게인 세력 플러스 알파 정도로 쪼그라져 있는 상태고 그 대부분이 또 이제 장동혁 대표의 지지와 겹치기 때문에 이걸 그냥 가지고 가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겠죠.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 더 강하게 윤어게인 세력을 끌어안으면서 더 강하게. 그리고 그게 자기가 지금 이걸 지키는 방식인 거죠. 자기 자리를 지키는 방법인 거죠. 네. 보리님이 방송 체질 아니라고 하시더니 엄청 깔끔하게 정리 잘해주시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자, 그럼 앞으로 이 윤어게인 체제는 더 강화될 것이고 지방선거까지 더 강한 사람을 데리고 올 수도 있다. 지금 사실 이제 지금 최근에 오늘 또 전한길 강사가 예, 예. 미국에서 강성 발언을 또 쏟아내고 있고요. 예, 예. 고성국 TV의 고성국 진행자를 대표? 또 예, 이렇게 진행자. 또 이 중요한 역할을 맡기기도 했고 이렇게 사실 이제 그 당 안팎에서 특히 최근에 보면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같은 이제 보수 언론들도 이대로는 안 된다. 선거 망하려고 하느냐라고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선거가 망하는 것보다 선거 때까지 자기가 이걸 가지고 가면서 공천권 행사해서 자기 세력을 만드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고요. 이 장동혁 대표는 왜 선거 이유를 보지 않는지. 그러니까 조선일보 같은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당연히 선거 이유를 보고 선거 폭망하면 안 된다 생각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폭망하더라도 이걸 끌고 가려는 그런 지금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아요. 당대표가 선거 결과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게다가 것 심지어 같은데. 지금 이제 오세훈 예. 시장도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는 이야기를 최근에 했어요. 예, 디스카운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은 이 장동혁 때문에 자기 서울시장 자리도 지금 위태롭다고 판단할 것이고 그런데 이제 또 국민의힘 강성 지지자들 윤어게인 세력 일부에서는 또 오세훈이 저렇게 나오면 우리 나경원을 밀자라는 이야기도 최근에 있어서 근데 누구나 아시겠지만 나경원이 본선 경쟁력이 없고 이렇게 되면 진짜 폭망을 넘어서 거의 국민의힘이 와야 되는 지경까지 간다라고 하지만 이 윤어게인 세력들은 앞뒤 안 보고 완전히 직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아까 이제 우리 권력자들의 SNS 이야기를 했지만 예. 사실 누구나 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경향이 있고 조선일보에서 옛날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장동혁 대표가 신문 안 보는 것 같다. 이 최소한 신문을 보면 슬롯 뉴스라도 봐야 될 텐데요.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에서 어떻게 보수 언론에서 어떻게 이걸 위기감을 겪고 있는지 알 텐데. 예. 주로 보는 게 이제 아마 고성국 TV나 유튜브 채널들. 예. 사실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자기 전에 이봉규 TV로 보다 잠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취임식 할 때도 보수 유튜버들을 잔뜩 끌어오기도 했었죠. 예. 그것처럼 사실, 세계 최초의 알고리즘 내란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알고리즘 내란. 유튜브에 빠져서 사실 그 필터 버블에 갇혀 있었던 권력자의 말로를 우리가 다 지켜봤는데 사실 장동혁 대표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심지어 보수 진영에서의 어떤 이제 저런 충성 어린 조언도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친한계에서는 고장 체제 이렇게 부르면서 오히려 네네. 고성국 대표를 앞으로 이렇게 빼내기도 하고요. 네. 어제는 고장나 연대라는 말을 노영희 변호사가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고성국 대표는 윤석열이 그 비상계엄 이후에 여러 차례 전화를 해서 이렇게 조언을 구했다고 하죠. 그래서 아마도 윤석열이 관저에 틀어박혀서 끝까지 버티거나 아니면 계엄이 아니라 계몽령에 따른 말도 아마 고성국에게 나온 거 아니겠느냐 그런 관측도 있었습니다. 예, 저려는 여전히 힘들다고 봐야 만약에 되겠네요. 이제 장동혁이 살려면 진짜 유승민 전 새누리당 의원 같은 사람을 경기도지사로 앉히거나 좀 파격적인 변신을 해서 중도를 확장하는 전략을 가야 될 텐데 예. 이분이 또 지난번에 그 쌍특검을 요구하면서 그 단식을 했는데 우리 단식을 조롱하면 안 되죠. 거의 목숨을 걸고 단식을 했는데 거의 존재감 없었습니다. 다들 쌍특검은 관심도 없고 다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여부에 관심이 있었고 네. 한동훈을 제명하려고 단식을 한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었죠. 그래서 사실 이분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때 와서 구출해 준 사람이 하필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친윤
친윤을 넘어서서 또 친박 세력이 다시 또 어떤 주도권을 잡는 거 아니냐, 아니면 또 대구시장으로 유영아 전 의원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었을 정도로 지금 이게 그 국민의힘이 사실 중심을 잃고 사실 누가 더 강성 지지자들이 어필하느냐 그런 형태로 굉장히 지금 쪼그라져 있는 상태 같습니다. 예, 더 극으로 갈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윤석열 정부 방첩사 블랙리스트 문건 공개. 네, JTBC 단독 보도입니다. 네, JTBC가 확보한 2023년 방첩사 내부 문건에는 당시 야권 정치인에 대한 각종 정보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사찰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법무병과 관련 참고 보고라는 군 내부 문건 중 하나에는 당시 민간인이었던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분석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최 전 의원이 법무관 시절 육사 출신 장성들의 비위 사실을 청와대에 전달해 왔다면서 전역한 후에 어떤 법무법인을 세우고 어떤 소송에 관여했는지도 파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최 전 의원이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이었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군 소속의 누구와 만났는지를 연도별로 이름과 직책, 기수 등을 적어두었습니다. 최 전 의원과 가까운 걸로 알려진 최강욱 라인과 같이 근무했다는 이유로 포함된 이들도 있는데 이들이 만났다는 근거는 정작 없습니다. 또 작성자, 작성일자, 그리고 결제 라인 등도 남기지 않았다고 하고요. JTBC 취재에 응한 핵심 관계자는 이 정도로 명확하게 사찰과 조작 정황이 담긴 건 아닐 수 있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특정인의 성향을 파악하거나 특정인을 중심으로 가까운 사람들을 파악한 비슷한 형태의 문건은 최소 수백 건이 더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방첩사가 이런 문건을 만든 이유는 이 문서가 보안사 시절부터 권력의 핵심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간첩이 있는지 걸러내야 된다. 이런 이유로 모르게 세평을 수집하고 그것을 사령관이 청와대로 대통령에게 직접 직보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렇게 자신들과 먼 사람들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쳐내고 가까운 사람들을 진급시키면서 조직의 힘을 키워왔다고 합니다. 네, 아까 저희 뉴스 인트로에서도 김종대 전 의원과 잠시 이야기 나눠봤었는데요. 이 방첩사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첩사가 사실은 역사가 좀 긴데요. 예. 지금 이제 78년 만에 해체하기로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번에 새로 또 드러난 것들을 보면 우리가 지난 이승만 정부 때부터 이 무장 공비 사건을 조작한다거나 없던 간첩을 만들기도 하고 사실 그 대통령이 드러나지 않게 비선으로 이제 뒷조사를 하거나 이제 정적을 이렇게 관리하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한 그런 경향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아주 일부가 지금 드러나 있을 뿐이지만 이 방첩사가 지난 그 윤석열 내란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고 아직도 여전히 상당 부분 이 증거가 은폐돼 있거나 아니면 네. 제대로 수사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 반드시 방첩사 해체와 별개로 추가 수사가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2차 특검에 이 부분이 반영돼 있을 거고요. 아마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이게 제대로 안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네네. 내란이 지금 벌어진 지가 2024년 12월 3일로부터 오늘이 2026년 2월 3일인데. 그리고 사실 윤석열이 그 수많은 이 안가에서 벌였던 술자리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윤석열을 어떻게 이렇게 폭주하게 만들었는가, 이 군과 윤석열 사이에서 어떤 이 논의가 있었는지도 거의 드러난 사안이 없죠. 네, 그런 차원에서는 수사가 좀 철저하게 되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마지막 아이템으로는 방금 나온 속보인데요. 이하상 변호사가 감치됐다는 소식을 좀 나경희 기자가 전해주시겠어요? 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김용현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끝난 다음에 김 전 장관 변호인으로 나왔던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서 감치명령이 드디어 집행이 됐습니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가 서울구치소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네, 너무 늦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됩니까? 늦게 나온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 감치를 했으니까요. 당시 우리 이 재판이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한독수 국무총리 재판이었습니다. 김용현 이제 그 당시 참고인으로 왔는데 변호사들이 뒤에서 그 방청석에 앉아있다가 자꾸 발언을 하게 해달라고 난동을 부렸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이제 판사가 방청석에서 발언할 수가 없다. 당신들 지금 변호인도 아니고 방청석에서 어떻게 말을 하냐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치명령 한번 받았었고 이분들이 또 다른 재판에서 또 난동을 또 부려서 또 감치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것도 기억하시겠지만 혀가 짧아서 빨리 하면 꼬인다라는 말한 분들도 이분들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윤석열 재판 시간 끌기 마지막에 끌면서 이렇게 사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또 진격의 변호사들이란 자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랬죠. 거기 가서 당시 이제 재판을 하루 늦추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한 건 했다라고 하거나 해야 할 일을 완수했다 말하고 이렇게 온전한 기회를 넘겨줬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이제 판사를 굉장히 조롱을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
한독수에게 굉장히 이제 중형이 내려지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23년. 예. 구형보다 높게 하는 네. 데는 이하상 변호사 등이 역할을 했을 네. 것이다. 그리고 우리 라는 감치라는 말씀이세요? 표현도 뭐 생소하겠지만 예. 변호사들이 사실 그 재판 법정 바깥에서 판사를 조롱하거나 아니면 사법 권력에 대한 이런 불신을 초래하는 이런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예. 사실 이분들은 사실 이제 왜 그런지 이해는 될 것 같은데 이분들도 결국 유튜브에 이제 수많은 자기 팬덤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효과를 얻거나 아니면 사실 이 감치 해봐야 지금 15 플러스 5일 20일이거든요. 20일을 아마 굉장히 훈장으로 생각하거나 갔다 나와서도 또 계속해서 이걸 이 어떤 이제 계속 자랑하면서 어떤 자기들 뭐 어떤 이제 정치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댓글창에도 그런 비슷한 의견들이 있으신데요. 예수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시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해보셨는데 어떠셨는지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짧죠? 짧네요. 이렇게 사실은 뭐 이렇게 깊게 들어갈 얘기가 많이 있는데 예. 재밌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나와주실 거라고 믿으면서요. 저는 또 내일 아침 뉴스 그 슬로우 뉴스에서 이정환 대표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월 3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장성철의 나는 솔로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옥수는 누구일지 기대해 주시면서요.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